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현 민재기 팀장입니다. 이번 주 참 어려운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저지만 우리 815 가족분들이 마음고생이 아마 많이 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일요일 밤이 점점 또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요즘 같은 때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면 조금 휴일이 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5월 달에는 좀 휴일이 좀 몇 번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4월 말에 남은 또 4월 말까지 힘을 좀 같이 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를 한번 준비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일발장전이라는 코너를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범피라는 표현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써드렸었고 그 입이 제가 뭔가 잘못된 걸까요? 금요일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을 공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장중에 크게 출렁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괜히 범피라는 표현을 썼다가 뭐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방송 촬영할 때 대표님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울퉁불퉁한 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하루 훅 빠졌다가 V자로 반등 나왔다가 또 훅 빠졌다가, 그죠? 울퉁불퉁한 그러한 지금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좀 임팩트 있게 타이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짧게 제가 이제 TSMC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시장의 한 축은 뭐였죠, 가족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주의 한 축은 뭐였습니까? 핵심은 반도체였습니다. 그죠? 반도체가 꾸준하게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사실은 엔비디아가 스타트를 끊었고, 엔비디아 프렌즈인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해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까지 이제 움직이면서 반도체, 즉 테크 섹터가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뭐가 올라오면서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 견조한 숫자가 나오면서 시장에 그래도 이 한 축은 반도체가 담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다가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제가 이거 지금 만만치 않은 매크로의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 즉 그 환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아마 수백 번, 수십 번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제 주위의 물가나 뭐 하나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해봐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외식을 잘 안 하고 줄이고, 그죠? 집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가볍게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 그만큼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외식 물가만 올라가나요?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은 경기까지 좋아요. 근데 금리를 내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경기 좋고 물가도 잘 안 빠지는데 금리 내려봐요. 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잘 잡히지 않는 끈적끈적한 물가 흐름인데 위로 튀어버리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건 제 생각이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아니야, 6월달 정도 되면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기대감이 많이 앞서 있었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 기대감으로 많이 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 그 다음에 부의장, 이번 주에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까지 해서 금리 인하, 당분간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9월달 정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야 이거, 그죠? 시장에서는 6월달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이게 연기가 되고 3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잘못하다가는 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한 시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움직임과 분위기와 괴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괴리를 조금 약간 좁혀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 지금 좀 변동성을 소화하는, 소통하는 시간을 저는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때마침 뭐가 나타난 거예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건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악재가 아니에요. 원인은 금리입니다. 그죠? 원인은 그 핵심 악재, 시장 하락의 원인은 금리인데 때마침 그러한 상황에서 소통이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좀쯤 시간이 필요할 때쯤에 하필이면 전쟁이라는 이슈가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높은 구간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펀더멘탈이 탄탄한 섹터는 그래도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ASML에 이어서 누가 TSMC가 저는 결국에는 한 방을 시장에 먹인 것 같습니다. 무슨 한 방입니까?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야, 이거 반도체도 테크 섹터도 아무리 좋아도 경고가 펀더멘탈이 좋아도 야,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매크로 환경이 불안한데 시장 이기는 장사가 있겠어? 이거 좀 팔아야 되나? 약간 애매하던 찰나에 ASML이 일단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근데 ASML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은 TSMC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렸고 TSMC의 실적은 견조하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실적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위에 코멘트한 요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우리 주문을 주로 애플하고 엔비디아한테 받고 있는데 애플 요즘 스마트폰 안 팔리는 거 알지?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쪽에서의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 파운드리가 그쪽은 조금 시장 전망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반도체에 대한 성장을 하향 조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PC 같은 것들 그리고 일부 자동차 쪽 전망치를 낮춰버리니까 올커니 야 이거 안 되겠네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SMC의 파운드리 업황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테크를 많이 들고 있던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한테 차익 실현 일단은 좀 줄이자라고 저는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트리거 역할을. 자, 그러면 이쪽은 그런데 AI는 어때요? AI는 괜찮아요. 그렇죠? AI 쪽은 괜찮은데 이 스페셜티 쪽은 괜찮은데 과거 레거시 우리 전통 반도체 쪽이 여기가 지금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세게 좋아지려면 AI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가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 좀 좋아지는가 했는데 TSMC가 약간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코멘트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한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나마 시장의 버팀목 역할로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 왜?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반도체는. 그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았던 상태에서 약간의 성장에 대해서 성장이 약간 기대했던 거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예민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거기에 바로 타격을 입는. 그죠? 센티가 조금 좀 민감하다 보니까 성장이 생각보다는 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은 많이 반영해 놓은 상태에서. 그죠? 왜냐하면 작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로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죠? 소부장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땡겨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 타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의 대표주자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쉬는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잘 버텨주는 동안은 괜찮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마이크론도 지금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 장비주 중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랩리서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네, 일주일 동안 주가의 하락률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대장주는 엔비디아였는데요. 엔비디아는 다른 종목보다 덜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이번 주에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결국에는 조금 안 좋은데 추세를 한번 볼까요? 추세를. 네, 추세를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에 장중에 차트에 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 미국 시장까지는 반영이 조금 안 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나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 큰 힘 역할을 해줬던 메모리 3위 업체인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추세를 한번 보시죠. 자, 5일선을 잘 이렇게 지켜주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더니만 결국에는 위로 방향을 돌린 게 아니라 어디로? 밑으로 고개를 숙여버렸잖아요. 아직까지 51선은 살아있는데요. 네,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 지난 목요일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추세가 일단은 깨져버렸죠. 마이크론도. 사실 마이크론이 지켜주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제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강했던 메모리까지도 힘없이 시장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갭을 메우면 안 되는데 이번에 잘하면 이 갭도까지도 메울까봐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한번 요거는 계속 추이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한번 보시죠. 50일이라는 이동평균선을 1월달 이후로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이번에 깨고 내려왔고 전혀 여기를 하루 만에 올라서지 못하고 또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머리 위는 상당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머리 위가 무거워진다는 이야기가 뭐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꽤 매물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번에 여기 행보했던 구간 있죠. 네. 200달러 초반? 네, 200달러 초반부터 210달러 요 사이가 상당한 매물대가 쌓이고 지금 내려와 버렸다. 이거를 차라리 위로 올라가야 여기가 탄탄한 지지대의 역할을 해줄 텐데 지금 여기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1선을 이탈을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 랩리서치도 상당히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이 종목 추이 한번 보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한 번도 작년 11월 달 이후에 51선을 깬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죠? 깨버렸고 긴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도 약간 수반했죠. 왜? 여기 보시면 음봉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별표 쳐놓은 음봉보다 더 뚱뚱하거나 긴 음봉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유독 눈에 띄죠. 이거는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의미 있는 음봉이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깼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랬을 때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게 원상 복귀 51선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좀 추세는 위태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이게 V자로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950달러 정도부터 해서는 머리 위가 상당히 무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TEL이라고 하는 도쿄 일렉트론의 차트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장중에 뭐 전쟁 그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갭 하락으로 이렇게 출발했다가 장중에 7%, 8%까지 이렇게 밀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한 번도 여기 이동평균선 검은색을 깬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노란색인 21선을 깨면 거의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꽤 멀어지고 있죠. 21선과 그리고 51선도 이탈을 했고 머리 위에 갭도 열려져 있네요. 네,
만만치 않은 저항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 이런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좋은 신호인가요? 가족 여러분들? 네. 좋은 신호 맞나요 이게? 아니죠. 나쁜 신호죠. 네. 나쁜 신호입니다. 네. 그리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 신호입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주 큰 형님인 이번에 이 반도체 사이클의 출발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주도지 역할을 해왔던, 대장 역할을 해왔던 엔비디아의 추세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쌍봉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는 쌍봉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쌍봉으로 밀려버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닥을 $850 정도에서는 그래도 잡아주기를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850 마저도 지금 하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51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깬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지금 이탈하려고 간당합니다. 네, 간당. 21선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조정받았는데 바로 회복하잖아요. 바로 회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51선 또 지켜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나쁜 신호고 위험 신호고 조심해야 되는 신호, 그런 부분들을 테크 섹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이슈까지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에서 뭐가 전쟁이 터졌을 때 중동에서 이렇게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우리는 걱정하는 건 뭐죠? 바로 우리나라에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기름, 유가를 자극할까 봐, 이걸 우리는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졌으면 저 사실 중동 안 가봤거든요. 네, 이란은커녕 뭐 이스라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 뭐 멀리 있는지 체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어쨌든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나도 사실상 우리 사는데 지장 있나요? 제가 뭐 촬영하고 저녁 먹고 오늘 밤에 축구 보고 뭐 내일 뭐 제가 운동하고 이런 거 상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뭐죠? 우리는 기름이 안 나잖아요. 기름이. 안타깝게도. 근데 중동에서 또 일정 부분의 기름을 우리가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이 유가가 올라간다.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국내에도 우리 저기 부동산 대출 이자 너무 비싸니까 제발 떨어져라. 신용대출 이자 좀 때려져라. 이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서 전체적인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빠지지 않을 텐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유가가 올라가서 이런 정도 부분들. 자, 다행스러운 부분은 근데 장중에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습에 따라서 깜짝 놀랐던 유가가 빵 올랐다가 조금 그래도 $86 넘어섰다가 순식간에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매크로 이슈잖아요. 매크로 이슈. 네. 매크로 이슈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의 실적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 최근에 누가 삼성전자, SEC,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1분기 실적 나오고 상향 조정,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이러한 것들이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 네. 자, 매크로 이슈와 펀더멘탈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저는 살짝 그래도 펀더멘탈이 강한 반도체 대형주는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 시장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해드렸는데 매크로의 이슈가 훨씬 더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의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하향시킨 것도 영향을 줬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전쟁, 그죠? 그 다음에 유가를 자극하는 이러한 요소까지 등장하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가 여전히, 지난주 주간 찐시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금리가 떨어지고 완만한 시장에서,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되죠. 자, 우리가 스프링 있죠. 스프링. 가족 여러분들, 스프링을 힘을 줘서 이렇게 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이 눌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프링이 다시 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손바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눌렀던 손바닥을 치우면 눌려있던 스프링이 어떻게 되죠? 위로 통 튀어버리잖아요. 다시.
그죠? 눌려있던 악재가 해소가 돼야 시장은 바운딩이 나온다.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눌려있던 악재가 해소되는 게 명확하게 뭐가 보이는 게 있나요? 주중에 잠깐 환율, 금리, 유가 잠깐 주춤했을 때 우리 2%, 3% 가깝게 반등 나왔었는데 이거 하루 만에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눌렸던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의 스탠스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이 그러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네, 금요일 날 외국인 수급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쪽. 자, 크게 매도는 안 나왔지만 매수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4월 이거 언제예요? 4월 지금 한번 보시죠. 네, 여기 한번 보시죠. 4월 11일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몇백만 주씩 사던 외국인들이 환율이 위로 튀니까 드문드문 사다가 아예 안 사거나 매도하거나 소폭. 네.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100만 주 정도 팔아버렸네, 금요일 날. 그죠? 네. 자, 이렇게 수급이 바뀌어버리고 있잖아요. 빨간색 그래프가 약간 고개를 숙이는 거 보이십니까? 하이닉스도. 네. 자,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안 사면 움직이기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부장. 소부장들은 그래도 좀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요? HBM 관련주들은 그래도 TSMC도 AI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이러한 일부 종목들은 플러스 끝났어요. 리노공업. 그죠? 몇몇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된 종목이 리노공업. 제 일단 관심 종목 화면 중에서 하나 보이는 건 유일하게 요거밖에 안 보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유리기판 한번 보세요. 폭망이네, 폭망. 예. 예.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움직였던 종목들 다 폭망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반도체 쪽, 여기 온센서 AI 쪽 한번 볼까요? 온센서 AI 쪽. 네. 폭망. 온센서 AI 쪽 다 빠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네, 이거 뭐 디자인 하우스들, 에이징랜드 10% 빠지고, AD 테크놀로지 7% 빠지고, 예. 여기에서 소부장이 강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제일 강했던 종목들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 그래도 4% 빠졌네요. 21선 겨우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21선 지켜주는 종목은 되게 효자인 거죠. 자, 제2의 한미반도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테크윙 9% 빠졌습니다. 근데 아랫꼬리 쭉 따라가지고요. 아랫꼬리 그나마 쭉 따라서 21선 겨우 지켜주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21선 지켜줬다고 마음을 놔도 되는 건가? 네, 어쨌든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되고 있고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25만 주나 팔면서 장중에 낙폭이 16%나 나왔네요. 야, 근데 이거를 버티는다면 고점에서 산 분들이 저걸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팁니다. 밑에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칠해둔 이런 구간부터 말씀드렸을 때부터 사신 분들은 버티겠지만 고점에서 들어간 분들은 장중에 16% 빠졌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못 버티지. 그죠? 자, 제2의 테크윙이라고 말씀드렸던 DI 어때요? 네. 그래도 양봉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이죠. 아직 양봉이 안 깨졌잖아요. 그죠? 양봉 시가가 22,250원인데 저가가 22,250원, 종가는 21,100원. 그나마 살아있는 모습인데 양매도가 나왔잖아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양매도에 비하면 그나마 양봉 안 깨고 그나마 버틴 건 다행이긴 한데 자, 결론적으로 소부장이 갈 수 있냐? 그들만 HBM 관련주라고 해서 저는 투심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올랐으면 모를까? 안 올라서 아주 위치가 편안한 위치면 모를까? 이미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HBM에 엮여져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뭐 일본의 기업들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도 있지만 기대감을 많이 땡겨왔고 멀티플도 많이 받아왔고 실적은 아직 안 나오는데 HBM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에 들어간데 SK하이닉스에 들어간데 국산화에 성공한데 이유만으로 이미 많이 좀 올려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따로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은 특히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의 흐름입니다. 나스닥. 자, 제가 최근에 계속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아침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죠? 네. 나스닥이 21선과 61선을 동시에 이렇게 깨고 내려온 적이 없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그죠?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21선 깨더라도 바로 회복, 바로 회복, 바로 회복. 지금처럼 이렇게 21선과 51선을 동시에 깬 적이 없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추세가 이어지려면 이 음봉을 빨리 이렇게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밑으로 3일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추세가 안 좋죠. 그래서 이거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만 한국장에서 HBM 관련주라고 해서 소부장이 따로 움직일까? 저는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쉽지 않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매크로 이슈라든지 전쟁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끝나면 결국에는 펀더멘탈로 시장은 또 보게 될 것이고 실적 좋은 기업들, 그죠?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는 기업들은 또 움직이는 장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그죠?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좀 나와야 시장이 좀 숨통을 튈 수 있을까? 첫 번째, 네. 미국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일단 나스닥, 그죠? 그 다음에 필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이런 대표주들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어떻게 추세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죠? 얘네들이 미국에서 이것들을 회복을 안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만 디커플링 되기는 그건 우리만의 좀 욕심일 수 있다. 쉽지 않다. 그죠? 아까 우리 장비주들도 미국에서 장비주들 다 추세 이렇게 깨지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렇게 돌아서야 우리나라 장비주들한테도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HBM 관련주들을 다시 다 끌어올리려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희망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25일에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있고요. 30일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엄청나게 좀 희망적인 미국의 반도체 소부장도 들썩들썩이게 만들고 국내의 반도체 소부장들도 들썩들썩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준다라면 한번 분위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일단은 이때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시장을 이기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즉 매크로가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좀 안정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강력한 이벤트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우리 초보자분들이 하기가 참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극강의 지금 시장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거고 다음 주에 26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26일 같은데? 26일 날 PC 나오죠. 그죠? 가격 지표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가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양상, 그 다음에 조금 금리와 관련돼서 예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일단은 떨어져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매크로 이슈 중에서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약간 올라가는 데서 멈추려면 이런 물가 지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전쟁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막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신용 이제 그림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작년도 고점까지 이렇게 최근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신용 잔고가. 자, 근데 이렇게 시장이 좀 전쟁 리스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담보
부족이 일부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요 관련된 부서에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평소 규모 대비해서 2배 정도의 반대 매매 건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빨리 이거 반등 주지 못한다라면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이 반대 매매 건수는 앞으로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진짜 크게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면 그때가 진바닥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제발 거기까지 안 가고 그죠? 좀 시장에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관련된 부분들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자, 외국인 지수 선물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목요일 날 이렇게 잠깐 반등을 주는데 했는데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선물을 또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금 추세가 꺾여버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살짝 멈추는 하다가 내려가고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가고 막 이런 구간들 있죠. 그러한 구간일지 아니면 어디까지 빠질지 지금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요거를 앞으로 계속 좀 추적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버스 ETF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죠? 지금 보시면 이 인버스 ETF인데 코덱스 200 이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ETF 2X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지금 하락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꺾여야지만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겠죠. 언제처럼? 원래 1월 달처럼. 원래 1월 달에 연초부터 인버스 ETF가 이렇게 가면서 시장이 1월 내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인버스 ETF가 여기서부터 딱 장대 양봉을 하나 쭉 뽑아놓고 그거 딱 깨지면서 조정받으면서 우리가 2월 달부터 강한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올라오던 인버스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양봉을 깨고 내려오는 그 시그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 하나 보죠. 자, 레버리지 ETF에서는 지난번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조금 전에 인버스 ETF에는 1월 17일 날 양봉을 깨는 그러한 그림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1월 17일 날 레버리지 ETF에서는 레버리지는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수익 나는 ETF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밑으로 음봉이 하나 풍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동안 없던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안 빠지고 거기를 딱 밟고 올라서는 시점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구간이 언제냐? 인버스가 여기서부터 깨지는 구간이거든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저렇게 중요한 봉이 나오면 중요한 봉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금요일 날 만들어진 그 아래 꼬리 길게 만든 영망치형의 시가 18,015원 요거를 빨리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 하나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252670 인버스 ETF 같은 경우 윗꼬리를 지금 살짝 다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요런 아주 큰 양봉이 깨지는 아주 큰 양봉의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지 반대로 레버리지는 음봉을 밟고 올라서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나오는 시점이 딱 나온다. 거기에다가 요거까지 되면 더 좋겠죠. 뭐 외국인들의 지수 선물에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순환매, 환매수가 딱 들어오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론 관련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보낸 드론이 이란에서 격추를 시켰다. 뭐 그런 뉴스들이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 중에서도 좀 드론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산주들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도 좋지만 국내에서 좀 드론과 관련돼서 기업들을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그 기업이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드론을 날아오는 것은 멀리서부터 탐지하고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AI 안티 드론 레이더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아주 작은 새 크기 정도의 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인포마크라는 기업으로 지금 경영진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인포마크는 내용을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연속으로 계속 4년 동안 적자인 회사인데 요런 토이스케어라는 회사의 경영진이 이쪽으로 오면서 앞으로 방산 내에서 이런 드론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됐을 때 좀 시장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또 4월 안에 뭐 사명 변경도 또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죠? 전쟁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방산 관련된 쪽에서 새로운 것들을 아이템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서 이번 주 주간지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남은 그 일요일 밤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고 내일의 걱정은 제가 일발 장전 시간에서 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지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